떡볶이가 원래 하얀색이었다고? 조선 후기 조리서 시의전설을 보면 떡볶이는 소고기와 버섯을 간장에 볶아낸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얀색 또는 갈색이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떡볶이가 아니라 떡찜, 떡 잡채라 불렸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장 떡볶이는 1953년 신당동의 마봉님 할머니가 당시 중국집에서 양념이 밴 떡 요리를 드시다가 맛있는데 좀 느끼하네, 칼칼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떡과 야채, 고추장, 그리고 춘장을 버무려 팔던 것이 점차 이를 볶아서 만드는 고추장 떡볶이로 진화했습니다. 이 고추장 떡볶이는 1970년대 언론 매체에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조리법도 간단했기 때문에 전국 분식집과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취급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학생들의 대표 간식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야생 침팬지는 사실 애주가였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 연구진이 아프리카의 야생 침팬지를 장기간 관찰한 결과 침팬지가 매일 알코올을 섭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일이 나무에서 익는 과정에서 효모와 미생물이 과일 속 당분을 분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코올이 생성되는데요. 침팬지는 하루에 약 4에서 5kg의 과일을 먹는데 발효된 과일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약 14g의 알코올을 섭취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술 한두 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그동안 술은 인간이 농경을 시작하고 발효기술을 만들면서 탄생한 문화적 산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야생 침팬지가 평소 자연 발효된 과일을 섭취하며 매일 알코올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 인간이 되기 전부터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자 바코드를 보고 중국산인지 구별한다고요? 최근 소비자분들이 여러 식품 위생 안전사고 때문에 중국산 과자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기면서 국산과 수입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과자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바코드를 보고 앞자리가 880으로 시작하면 국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한계가 있는데 수입업체가 국내 유통을 위해 880 바코드를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품 전문가들은 바코드 구별법 외에도 추가로 다음의 구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산지 표시 확인. 두 번째, 제조 및 수입업체 확인. 세 번째, 저퀄리티의 포장 상태와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식품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원산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돌로 변하는 괴물. 메두사는 포르키스와 케투라는 신 사이에 태어난 아름다운 인간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테나 신전의 사제로 순결을 지키며 살았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의해 신전에서 강제로 범해지게 되면서 아테나에 큰 분노를 사게 되는데요. 신이었던 포세이돈을 벌하기에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신은 오히려 피해자인 메두사만을 벌하게 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독사로 바꾸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는 사람은 돌로 변하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 괴물이 된 메두사를 처치해 명성을 얻으려는 전사들이 몰려들었으나 모두 돌이 되었고 결국 영웅 페르세우스에 의해 그녀의 목이 베이게 됩니다. 죽는 순간 그녀의 몸에선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메두사는 흔히 잔인한 괴물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신들에게 버림받고 처벌받은 가장 불쌍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북한의 새로운 산업. 과거에 북한은 마약 밀매, 무기 거래, 그리고 위조 지폐 유통이 주요 외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점점 한계에 부딪혔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암호화폐 해킹입니다. 북한은 전문 해커 조직을 운영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격해 대규모 코인을 탈취해왔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벌어들인 암호화폐의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이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암호화폐의 익명성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고 국경을 넘는 이동도 자유로워 국제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개발, 군사 프로그램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단순한 사이버 범죄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강의 포식자 메갈로돈이 지구에서 멸종된 이유. 메갈로돈은 최대 18m에 달하며 고래를 사냥하던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의 왕은 현재 완전히 사라졌죠. 그렇다면 왜 멸종했을까요? 첫째, 기후변화입니다. 약 300만 년 전 지구가 식으면서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던 메갈로돈의 서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먹이의 감소입니다. 기후변화로 고래의 수가 줄고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충분한 먹이를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경쟁자의 등장입니다. 백상아리와 초기 범고래 같은 더 작고 적응력 좋은 포식자들이 늘어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죠. 넷째, 거대한 몸 때문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환경 변화와 겹치면서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메갈로돈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레고처럼 생긴 아파트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해비타트 67. 196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당시 대학원생이던 모셰 샤프디의 졸업 논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샤프디는 도시의 고밀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자연광과 환기 같은 인간적 주거 환경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이렇게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방식을 모듈러 건축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방을 미리 만든 뒤 완성품을 현장에서 블록처럼 쌓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해비타트 67은 이 콘크리트 모듈 354개를 조합해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으며 그 결과 모든 집에 테라스, 햇빛, 프라이버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공사비 때문에 대량 주거 모델로는 실패했다네요. 그럼에도 해비타트 67은 오늘날 모듈러 주택, 조립식 건축, 미래도시 주거 환경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첫 번째, 그만 징징거려. 아이의 감정 표현을 무시하는 말이며 아이를 감정을 숨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넌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비교는 아이에게 끊임없는 부족함과 지워지지 않는 압박감을 남깁니다. 세 번째, 너는 참 게으르구나. 아이는 자신의 노력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느끼며 나는 해도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것도 못하니? 정말 실망이다. 아이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떨지 마. 넌 너무 예민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틀린 것으로 여기고 점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섯 번째,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 아이의 흥미와 표현을 부정하는 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주에서 써지는 연필과 펜의 이야기. 나사가 우주에서 쓸 펜을 개발하느라 수백만 달러를 썼는데 소련에서는 연필만 쓰면 됐다 라는 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정부에서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을 풍자하는 말인데요. 너무나 유명해서 이 일이 실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데요. 나사도 소련도 초기에는 우주에서 연필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필은 심이 부러지거나 가루가 전자장비에 들어갈 수 있고 나무라 불이 잘 붙는 재질이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력이 없어도 써지는 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펜을 만든 것은 나사가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폴 피셔라는 발명가가 어디서든 써지는 펜을 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피셔의 펜은 나사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나사가 이 펜을 구매를 한 것 뿐이었죠. 재밌는 건 소련도 연필을 쓰다가 나중에는 피셔의 펜을 썼다고 하네요. 책을 읽고 기억하는 좋은 방법. 책을 읽고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즉시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악기 연주법, 요리 레시피, 운동 방법 등을 읽고 그날 바로 연습해보며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 지식과 비교해보세요. 예를 들어 찬물 샤워가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를 읽었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뇌에서는 찬물 샤워가 커피와 함께 집중력 향상법이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 오래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중앙에 경제를 쓰고 화살표를 뻗어 금리와 물가를 연결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밑에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내려간다라고 관계를 적어보며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책을 읽고 나서 정리한 내용을 친구나 가족에게 설명해보세요. 혼자서 자신에게 설명을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인애플 많이 먹으면 왜 혀가 아플까? 혹시 파인애플을 많이 먹고 혀나 입 안이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통증을 경험한다는데요. 이것은 과일에 들어있는 특정 효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혀와 구강 점막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입안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등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통증만 유발하는 것은 아닌데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특성을 이용해 고기를 재울 때 파인애플을 갈아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과식 후에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을 줘 후식으로 좋은 과일입니다. 과일 섭취 후에 통증이 걱정된다면 가열하거나 통조림으로 먹으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많이 먹어도 통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갈색으로 변한 소고기 먹어도 괜찮을까? 온라인으로 포장된 소고기를 샀는데 고기 색깔이 선홍색이 아니라 갈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고기 색깔이 어둡게 변하는 것을 갈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기에 붉은 빛을 띠게 하는 미오글로빈 색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데요. 주로 진공 포장된 고기가 어둡게 변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포장을 뜯어 산소에 노출되면 고기는 다시 붉은 빛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섭취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소고기가 갈변하는 것을 막으려면 포장을 좀 뜯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온도가 높고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갈변이 빨라지니까 냉장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냉장 보관한 소고기도 2, 3일 내에 먹는 것이 좋고 냉동했더라도 6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네요. 만약 고기가 색깔이 어둡고 악취가 나면서 진득한 점액질이 묻어나온다면 그것은 상한 것이니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사막에 사는 고양이를 아시나요? 바로 모래고양이입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거친 사막에 살며 베이지색 털로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바닥 전체가 빽빽한 털로 덮여 있어 사막 모래바닥의 열기를 차단하고 조용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큰 귀와 넓은 귓구멍을 가지고 있어 0.5km 밖의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하며 모래 아래에 숨어있는 먹잇감의 진동을 레이더처럼 정확히 찾아냅니다. 평생 물 한 방울 안 마시고도 살 수 있는데 이는 필요한 모든 수분을 사냥한 먹잇감에서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로 쥐나 곤충은 물론 독을 가진 사막 살무사까지 사냥해 수분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와 40도의 폭염을 모두 견디기 위해 특수 이중털 코트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우울증일 수도 있다고요? 우울증 증상은 단순히 항상 슬픈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꾸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나요? 이건 뇌가 반출하는 생각의 늪에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치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뇌가 너무 지쳐서 잠시 파업을 선언한 것이죠. 두 번째,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행동하고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나요? 우울증 환자 2명 중 1명은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예민하다고 합니다. 감정조절 장치가 고장나면서 깊은 슬픔이 날카로운 공격성으로 변해 튀어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나쁜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 탓이라며 자책하시나요? 이건 반성이 아니라 뇌의 오작동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뇌는 객관적인 판단을 멈춘 채 오직 자신을 파괴하는 독한 죄책감에만 몰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